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당 동지 여러분, 존경받는 보수의 새 시대를 열 저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 인사드립니다. 보수의 가치 중의 핵심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참 듣기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약자를 배려한다는 말이 뭡니까? 강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좌파 진보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편적 복지 이야기하면서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 재산, 학력 등 코딱지만한 차이도 차별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는 과연 이 평등하지 않은 세상, 평등이 허울 뿐인 세상에서 과연 자유롭습니까? 무관합니까? 여러분, 이런 허구와 거짓에도 불구하고 왜 좌파가 신망을 얻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좌파가 과거 김종필, 정몽준 등의 우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권을 가져가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의 이 보수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강자가 강자답지 못하게 약자의 것까지 모두 다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분별 없는 탐욕과 분별 없는 오만이 보수의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보수가 혁신해서 집권하려면, 그래서 기득권을 회복하려 한다면 보수의 품격, 보수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합니다. 세금 제대로 냅시다. 소유는 하되 경영은 하지 맙시다. 부와 기득권 세습하지 맙시다. 남으면 다 기부합시다. 인권, 노동권,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보수가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인권, 노동권에 대해서도 존중합시다. 그래서 존경받는 보수, 실력 있는 보수의 면모를 과시합시다.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서 벌벌 떠는 그런 싸구려 수구의 옷을 벗읍시다. 자유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이 그런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김용민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긴요? 광고를 들어야지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에 난데없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출마설.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JTBC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뭐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등판한 시기도 그렇고 예. 지금 이렇게 먼저 그 자기 직을 내려놓고 이런 류의 그 발표를 먼저 했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 정치에 그 입문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 흥미진진하게 정치 일정이 정말 그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게끔 해주는구나라고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가짜 분당, 이혼 분당이 있을 때부터 여권에서는 깜짝 놀랄 인사의 영입설을 늘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선이 뭐 홍준표 선, 김진태 선 뭐 설이 분분했습니다만 사실 숨겨진 깜짝 놀랄 카드가 홍석현 회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이제 퍼뜩 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비교를 하자면 경기 막판에 다음번 구원 투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나올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야구에 뉴욕 양키스의 아롤디스 체프만 같은 엄청난 선수가 하나 등장을 한 꼴이죠. 예, 제가 그 선수는 전혀 모르지만 여간 이름만으로도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홍석현 회장의 출마가 개인의 어떤 그 돌발적인 결정이라든지 뭐 구국의 결단 같은 데서 나오진 않았을 거고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조율을 하면서 출마의 적기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과연 홍 회장이 어떤 쪽에 그러니까 어느 당에 내려야 앉을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 진영에 엄청난 그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용민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 회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뭐 하여간 지금 잔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에 눈이 어두우면 사리 분별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했던 말이긴 한데 지금 홍석현 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에는 10%대를 지지할 수 있는 후보군이 한두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가장 유력한 대체 후보가 홍준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여권에는 특별한 후보가 없는 폭망 상태인 거거든요. 폭망 상태. 그런 입장에서 그 홍석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은 정말 그 충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몸값 띄우기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홍석현 후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여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서로의 영입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있는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당은 결국은 국민의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안철수와 손학규가 있는 이상.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뭐 중앙일보 JTBC 회장직 사퇴와 관련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직접적으로 박지원 씨에게 홍 회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던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바른당이나 뭐 한국당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떤 콜이 들어오는지를 기다릴 수 있겠죠. 예. 예,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의 완전한 대몰락 상태에서 제3지대 안에서 지금 새로운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홍석현 회장의 가세는 사실 여권 안에 엄청난 새몰이를 재계와 보수층과 일반 부동층들의 어떤 그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입을 위한 최선의 조건들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홍석현 회장이 차기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와 같은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현재 보수 안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봐서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금 이 대선을 뒤집어서 역전의 승리를 갖고 온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대선판에 왜 뒤늦게 이제서야 출사표를 던졌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언합니다만 예. 지금 홍석현 회장은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범여권의 보수당 안에서의 당권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해 나가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직접 선수로는 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예. 결국 지금 있는 민주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집권 정당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른바 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연정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홍석현 회장 측의 사람들 또는 그룹들이 단독의 그룹이건 아니면 보수연합의 그룹이건 간에 그런 정치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정통 보수당을 목표로 해서 이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그 JTBC 안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또 정치 권력에 대한 중앙일보 또는 삼성 계열 있는 회사에서의 진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 사실 그 손석희 앵커를 차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하는 일부 이제 정치 호사가들에게 예측들도 많이 있었고,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손석희 앵커 이걸 부정해 왔는데요. 만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른바 친박으로 불리는 과거의 그 친박 세력들, 수구 민정당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새누리당의 세력들이 정치권 안에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고 하면 정통 보수에는 텅 빈 빈자리가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른바 바람직한 중도 보수, 깨끗한 보수 라는 선명성을 걸어놓고 나서 홍석현 후보를 비롯한 그쪽 류의 새로운 그 보수 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홍석현 회장의 등장은 기존의 지리멸멸한 보수 진영의 일종의 명분과 또 국민적인 지지를 일부 몰아주면서 앞으로 완벽한 형태의 보수 개혁을 위한 일종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일 어느 당에서든 지금 보수로인 뭐 바른정당이든
한국당이든 예. 홍석현 회장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당권에 상응하는 상당한 류의 지분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예. 과연 그 딜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또 묘미가 되겠죠. 아이고, 이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당장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홍석현 회장은 나이가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보수 진영 안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홍석현 회장을 위시로 한 일종의 새로운 보수당의 등장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의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모든 재벌들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이제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예.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은 면에서 정치적인 쪽에 손을 벌릴 수 없던 재계 세력들이 일종의 홍석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타겟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바도 있고요. 현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만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건희 회장 이후에 어떤 그 삼성 일가, 이씨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씨 삼성의 족벌 체제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후계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에서도 정치적 영향력 또는 조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정도의 또 부가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등판은 조금 이른 감은 있었지만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등판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분이 개헌론이라든지 앞으로 사드 정책이라든지 또 대북 정책, 경제 위기에 관한 것,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성향이 결정이 되긴 할 것인데, 어찌됐거나 그냥 단순하게 명함만 던져보고, 이름만 던져보고 많은 식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두고 한 은퇴 선언이 아니었나, 사퇴 선언이 아니었나,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번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네. 혹시 다음 정부에 당선이 유력한 캠프 쪽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하고의 어떤 딜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마 지금 시점보다는 훨씬 뒤에 등판을 해도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이 없었다고 봐지는데 사실 지금 홍석현 회장의 등장은 진보 세력들보다는 지금 보수 진영 쪽에서 우리 사람이다 라는 그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한 시기에 등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민주 쪽에서의 어떤 그 제안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영입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 JTBC가 그렇게 썩 인기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과연 보수 진영의 메시아로서 홍석현 회장이 입지를 지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홍석현 회장이 사퇴를 할 때 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중앙일보도 변해야 하고 JTBC도 변할 것이다라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는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신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여당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으로서의 포맷, 그러니까 바른 정의, 법치, 애국, 안보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일종의 정통 보수 방송으로서의 변화도 시사를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권은 교체될 것이고 교체된 정권 후에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정통 야당의 역할을 JTBC와 중앙일보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먼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상만 갖고 그 모든 거를 연상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손석희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차기에 등장할 수 있는 보수 여권의 신당 또는 보수가 주축이 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손석희는 눈에 가시일 수 있습니다만, 만일 지금에 있는 사태를 가지고 5년 후에 있을 차기 정권을 노린다고 하면 예. 지금 손석희의 역할은 오히려 JTBC 안에서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직까지 물러나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들인 투자 내지는 손석희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아우라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자초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JTBC가 홍석현의 그늘이 사라져도 혹은 홍석현의 어떤 노선 변화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JTBC의 가치는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예. 세월호라든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느 방송보다도 선두에서 국가의 잘못된 그 시책을 비판하고 정책들을 비판하고 현실을 보도하는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노력들을 같은 패턴 안에서 꾸준히 이어간다고 하면 비록 그 사주가 바뀌거나 지금의 방송의 어떤 포맷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논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뉴스의 논조는 유지된다. 그렇죠. 그 중심에 손석희 사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최소한 차기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는 현재 JTBC의 어떠한 형태의 탄압이나 변화는 감히 주지 못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정권 바뀌면, 그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똑같이 되는 거죠. 이제 바뀐 민주당 정부 안에서의 실책이라든지 뭐 개혁의 미진함이라든지 잘못된 정책 같은 것들을 똑같이 지금의 논조로 비판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방송이나 언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홍석현 회장이 JTBC도 바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의 JTBC가 네.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예. 개념에서의 변화를 또는 이미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그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홍석현 씨의 뿌리가 친자본가 뭐 더 나아가선 선친 때는 이제 친일이었고요. 우리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보수 기득권층인데 이 층에서 이제 손석희라는 정통 언론인이 JTBC에 합류함으로써 뉴스의 지향점이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홍석현 회장이 뭐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필요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석희의 색깔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터고요. 그런 홍석현 회장이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여전히 소유는 하겠습니다만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편집과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과연 손석희의 입지가 여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데 우리 송명훈 소장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어차피 그 정권의 축은 이미 진보와 그 민주 세력 쪽으로 기울었고요. 그런 민주 세력들의 어떤 집권 이후에 언론 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일종의 그 언론 개혁의 파고를 어느 정도 피해가기 위한 뭐 나름대로의 전술 또는 더 미리 던져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홍석현 회장은 대선에 안 나간다. 그리고 JTBC의 어떤 그 보도 방향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석희 사장의 위상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등판 시기가 대선의 전체 틀을 좌우할 만큼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고요. 아, 너무 늦게 나왔다. 네, 너무 늦게 나왔고 또 이 시기에 나와서 이분이 챙겨갈 수 있는 지분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결국은 이삭줍기, 그러니까 과거의 친박 세력과
기존에 이제 수구의 그 척폐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력들에 대한 빈 공간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좀 더 빠른 입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을 위한.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송명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킹스필드에 문의를 주십니다. 중국 가면 돈 벌 수 있나요? 외식 사업은 어때요? 특히 사드로 인한 지금은 정말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7년 킹스필드 중국 비즈니스 토크 콘서트, 중국 시장의 과거 사례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3월 25일 서울시 정비열관 후생동 오후 2시부터 변명식 정연승 교수, 찌라시 송명훈, 차이나위크의 조창완, 킹스필드의 김도형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등 신청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검색창에 킹스필드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오늘은 웬일로 카카야? 박씨라고 안 하고? 내일 감옥 가자니. 이 씨발놈아, 내가 감옥을 왜 가? 박씨, 검찰은 당신 집어넣고 이 사건 이대로 덮으려고 할 텐데, 당신만 집어넣으면 대중의 관심이 끊어질 테니까. 그래, 검찰이 자기 비리 감추려고 나를 희생양 삼는다? 미리 검찰에 얘기하지. 나 집어넣으면 우병우하고 니들 사이의 관계 다 까발리는 수가 있어. 뭐 나는 무기가 없는 줄 알아? 박씨야, 이참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고 나와라. 두어 시간 머리를 안 해도 넉넉해진 아침, 정신줄 놓으면서까지 얼굴에 뭘 안 넣어도 되는 일상 한번 누려봐야지. 니 조시다 이 씹새끼야. 아휴, 감옥 들어가면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보는 그런 일상도 강요당하게 될 텐데 난 그렇게 못해. 박씨, 책과 좀 가까이 지내봐. 문인협회 회원이라며, 노안이라서 글씨 읽기가 힘들면 만화 어때, 만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주인공 김인이 각시탈을 쓰고 맨주먹과 태권도로 일제 앞잡이와 순사를 혼내주는 내용을 담은 만화, 바로 각시탈이지. 이 만화를 그린 만화가가 누군지 아나? 알지? 1번 허영만, 2번 길창덕, 3번 신문수, 4번 황미나, 5번 주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전.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드립니다. 뉴스의 정석. 세월호 시범 인양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4월 5일로 예정된 본 인양 과연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는데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예은 아빠시죠? 유경근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안산에 있고요. 예. 네네. 아니, 오늘 페이스북 올리신 걸 보니까 동거차도에 너무 많은 취재진이 들어오려고 해서 자제해달라 이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혹시. 예, 아직까지 너무 많은 취재진은 아닌데. 예. 이게 이제 사전에 어떤 협조 요청이나 연락 없이 이렇게 오셔갖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죠. 좀 조건이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고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있는데. 예.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예. 근데 이제 그 배는 그렇게 이제 운행하기 너무 좀 위험한 배라.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좀 알리려고 좀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주로 인터뷰하겠습니다만은 전국 현안이 있어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진태 씨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행동했는데 김진태가 보통 김진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 생각 없고요. 예. 대한민국에 특별한 격격 사유가 없는 한 피선거권 갖고서 선출직에 나오겠다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 자유니까요. 예. 당내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 좀 경고 메시지도 날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될 거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요. 예. 일단 김진태라는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이 세상에는 좋든 싫든, 애정이든 또는 미움이든. 예.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관심을 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기상 악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무슨 체인이 꼬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요. 예. 처음에 지난 일요일 날 새벽에 테스트하고 또 인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사들의 대대적으로 취재 요청까지 다 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풀단도 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마치 그날 정말 인양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불과 3시간도 안 돼서 다 뒤집어 버렸죠.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날씨가 예상과는 달리 파도가 좀 높아진다고 그래서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해수부가 보고 있는 그 기상 정보를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약간 변동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그 옆에 지켜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66개의 와이어를 선체와 연결하는 작업도 그 옆에서 같이 지켜봤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내부에서 모종의 어떤 테스트 같은 것을 진행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테스트 결과가 참 좋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번복하는 걸 보고서 최종적으로 테스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건 기상이라든가 바다 상황이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요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항상 이 날씨를 앞세워서
그런 내용들을 숨겨왔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테스트하다가 예. 예기치 않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 예. 그러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저희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한결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솔직하지가 않았어요. 예.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이미 언론에도 어저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양 테스트 중에 그 와이어가 서로 예. 꼬이는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엔 기술적인 어떤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됐다는 게 또 드러난 거죠. 예. 제가 앞서 체인이라고 얘기했군요. 와이어가 맞는데. 예. 예. 아, 그렇군요. 4월 5일에 본 인양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인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완벽하게 다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본 인양 과정 중에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인지 이게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예. 그런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상하이 셀비지라는 인양업체. 네네. 아, 수상합니다. 기술력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이권에 연관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상하이 셀비지는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기업인가요? 아, 저희도 처음에는 상하이 셀비지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죠. 이름도 못 들어봤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해수부가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한 후에 저희들한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거는 중국 국영 기업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중국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사불란하게 일들을 잘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 규모도 그렇고 그동안 해왔던 일 경험도 굉장히 충분하고 그래서 정말 기술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어떤 인양 업체다. 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상을 놓고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우에 대응을 했던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제 경험이라고 하면 중국 국내에서의 특히 이 내륙이라든가 예. 가까운 연안에서의 작은 배사고들 예. 이런 경우에만 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을 좀 지켜봤을 때에는 테스트를 병행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다 밑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한 건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이제 실패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상하이 셀비지가 제안했던 그 인양 방법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애초에 저희 가족들이나 특조위가 초기부터 주장을 해왔던 세킹 바지선으로 인양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회귀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땐 사실 좀 이렇게 신뢰하기가 좀 힘든 그런 업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상하이 셀비지 말고 유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예, 그때 총 6개 컨소시엄이 인양 입찰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때 상하이 셀비지도 입찰을 했는데 사실은 주변에 아는 분들은 상하이 셀비지가 선정되리라는 예상은 거의 안 했었고요. 뭐 그런 예상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좀 유력한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그냥 당연히 거기가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었어요. 영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업체가 평가 점수에서 꼴찌를 했죠. 그리고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1등을 했는데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해수부는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기준을 기술력과 가격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8대2 또는 9대1 비중으로 기술력을 더 높게 사겠다 평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입찰 가격 순으로 등수가 매겨졌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50억 정도 제일 싸게 입찰을 했었고 그때 누가 봐도 유력했다고 생각하는 그 컨소시엄은 약 한 1200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싼 순서대로 등수가 매겨져서 결정이 났습니다. 야, 이게 정말 돈 때문에 그렇게 300명의 고귀한 목숨을 수장시키더니 또 돈 때문에 수습을 엉망으로 하고 말이죠. 근데 실제로 좀 싸게 입찰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드러나면서 뭐 미수습자 수습 방지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미흡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또 사실은 몇십억이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돈, 진짜, 분노가 막 침입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4월 16일이면 이제 3주기 아닙니까? 네. 인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는데, 과연 세월호 인양 이후에 침몰 원인, 진실, 규명, 가능할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세월호 인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9분 미수습자를 찾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9분 모두 아직까지 세월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고 특히 이제 배에 14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놨고 그다음에 배 객실이 후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대로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는 아마 인양이 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올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체에 한 14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큰 구멍 같은 경우에는 사람 여러 명이서 한 번에 드나들 만큼 큰 구멍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게 과연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데 장애가 될 것인지 어떨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주목하고 있는 점은 현재까지 해수부가 세워놓은 계획에 의하면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선체를 절단을 해서 찾겠다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선체 조사는 아마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곧 구성이 될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방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계를 썼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또 지적도 많이 했었고 또 확인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해수부에서 그동안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려고 하는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해요. 여기에 저희들은 결코 반대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선체 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저희가 인양을 하려는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이라든가 뭐 실행 계획이라든가 선체 조사를 위한 어떤 준비는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저희가 선체 조사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을 때 마치 그런 요구가 미수습자 수습을 방해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을 좀 몰아세우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치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가
서로 대립하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정부가 많이 해왔죠. 예. 이간질까지. 아이고 정말.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려고 할 때 협조를 거부했었죠? 그렇죠. 거부했었죠. 실제로 그 바지선 작업하는 현장에 승선 거부를 좀 위협적으로 했었죠. 예. 이런 인간들입니다. 예. 자, 어떻게 이제 뭐 박근혜는 탄핵됐고요. 정권 교체는 확실시되고 또 지금 유력한 당선권에 있는 주자들은 한결같이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대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가능케 했던 야당들의 뜻만으로도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2기 특조위는 사실 현재 국회 상황상 예. 내년 초나 돼야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새롭게 좀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가 바뀌어도 좀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국회에서 만일 신속처리 안건을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정해진 룰대로 예. 올 연말에 본회의 상정되고 내년 한 3, 4월경에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이요? 네네. 내년 2018년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예. 그런 좀 조건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좀 집중하는 부분은 1기 특조위처럼 예.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가 계속 방해하고 예. 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예. 또 거기에 맞서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특조위에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한 상태에서 정말 진짜 특조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가 좀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정대로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 1기 특조위와는 좀 달리 좀 제대로 진상조사할 수 있는 특조위가 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가 이제는 가해자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수사권, 기소권도 부여되는 그런 특조위였으면 좋겠네요. 네, 뭐 어느 정도 많이 좀 보완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예. 사실은 저희가 이 특별법이나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정부, 뭐 기존의 검찰이라든가 뭐 정부의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뭐 해양심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역할만 했다고 그러면 사실 특별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정부에서는 이전 박근혜 황교안 정부와는 달리 예.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이 모든 조사와 수사와 또 대책 마련에 솔선수범을 해준다고 그러면 예.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해자들이 다시 이제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반동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시민들이 다시 그때는 또 촛불을 들고 함께 행동해야 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4.16 또 3주기를 앞두고 굉장히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더욱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막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새로운 코너 팩트를 알려드릴게요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시절 받은 표창장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표창장의 수여자가 1975년 당시 전두환 장군이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12 군사 반란 때 그 반란군 막다가 총 맞아서 창군인 표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제가 폭파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1공수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의원 멘토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전두환 포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해서 좀 놀랐다. 저 사람이 광주의 한을 이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희정 캠프의 박수현 대변인 역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앞서 문재인 후보 캠프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네요. 전두환 표창장이라도 흔들어서 애국보수 코스프레를 할 생각인가. 그렇다고 안보 무능이 사라지지 않는다. 금기를 어긴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같은 당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역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두환을 옹호했던 전인범 전 사령관의 말이 단지 실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말장난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1975년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한 1980년이 아닙니다. 또한 전두환 표창장을 가짜 뉴스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공수부대로 투입돼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군 표창장을 받았던 분들, 앞으로는 친박딱지가 붙을지도 모르겠네요.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촛불이 없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늘어져서 편하게 TV 보면서 지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좀 쉬고 아이들을 위한 요리도 좀 맛있게 했는데 물론 아이들이 맛있게 먹진 않았고요. 그리고 밀린 원고들도 좀 정리를 했고요. 굉장히 이상하게 하루가 완전히 더 나니까 보통 촛불 집회를 마치면 집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제가 촛불 집회를 마치고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일요일 오전까지 거의 갤갤거렸었는데 그 촛불 집회를 하루 쉬니까 주말에 굉장히 시간이 많아져서 아주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촛불 집회 한 공간 안에 이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놀라운 한 분의 참여자, 바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입니다. 진짜 촛불 집회에 나오셨다고 하던가요? 12월쯤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홍동지. 하네요. 홍동지. 네. 홍동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연대하자고 하고 동지자 참 쉽게 붙이는데 홍동지는 진짜 조금 어렵네요. 근데 말이죠. 이재용의 그 외삼촌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간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경제 이야기랑 아주 가깝진 않지만 이제 주말하고 지금 주초를 강타하고 있는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 대권도전 설에 대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브리핑에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홍석현 회장의 대권도전 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관훈나이트에서 이미 그 김용민 PD님이나 민동기 국장님께서 가능성을 높게 보셨을 때에도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앙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동아일보의 김시문중도 그렇고요. 조선일보의 방시문중도 그렇고 뭐 사상이 이상하고 보수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 평가로 너무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중앙일간지에 있었는데요. 홍석현이라는 인물은 개 중엔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정상적인 두뇌 구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대권 출마 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제가 또 틀리게 생겼죠, 지금. 그 18일에 사내 이메일을 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저는 이 말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는 대목은 나는 국민 중에 유난히 금수저이며 재벌을 사돈으로 뒀고 언론 권력을 가진 잘난 사람이니까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 말은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그렇게 잘난 놈이니까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건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건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말로 풀이가 됐어요. 이게 이제 삼성 쪽을 뒤집어 엎으려고 가기 위해서 내린 결심이라면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정치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면 홍석현은 역시 이를 데 없는 똑같은 멍청한 금수저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크게 보냐면요.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이번에 대권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는 홍석현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유력 야권 후보 캠프로 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뭐 총리 정도를 보장받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예견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셨었나요? 예. 네. 네. 진짜 그러면 그게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라도요.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야권 대선 캠프에서 확장성이라는 이름으로 홍석현을 영입하려는 아둔한 선택을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우려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요. 이원배 기자님 어디서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저도 기자니까요. 기자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범진보 진영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대해 온 사람이라면 그런 아둔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요. 그런 아둔한 선택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제가 가능하다면 오늘이나 내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공인이라는 것이 되기에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정치적 공인이라면요. 황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로 살아간다면은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에서가 아니고요. 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계에요. 그러니까 묻혀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언론그룹이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사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에 진출을 하고 대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홍석현은 자기의 비리를 그 나쁜 짓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정말 아둔해 보인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첫째로 홍석현은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홍진기 친일 행각하고 홍진기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행각에 대한 의견과 사죄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사죄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자식한테까지 뭔가 굴레를 씌우는 건 연좌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 어른이 빨치산이었다. 이런 시비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연좌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걸었던 프레임은요. 연좌제라는 거는 부모의 범죄를 가지고 자녀의 민주주의의 권한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특히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분야는 부모의 사상 문제입니다. 부모의 사상을 가지고 자녀의 민주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동의 원칙이고 저도 굳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어른이 빨치산이었다는 그 장인어른의 사상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딸인 권양숙 여사한테도 대통령이나 어떤 민주권도 제약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가 친일파였고요.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부역한 자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상만을 이유로 홍석현의 민주권을 제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까지는 공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거의 그 사상이나 행적이 지금 그 사람이 보유한 위치에 영향을 미쳤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장인이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이득을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입었으면 입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적 기반은 노무현 스스로 따낸 겁니다. 상고 출신의 학력을 스스로 극복했고요. 스스로 사법고시 합격했고요. 스스로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어요.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장인의 좌익 행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혜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좌제가 금지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홍석현은요. 홍석현이 지금 왜 대권 출마설이 나옵니까? 홍석현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흙수저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수성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황물 먹고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홍석현이 무슨 인권운동을 했나요? 홍석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지위는 대권 출마를 꿈꿀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건 순전히 중앙미디어 그룹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홍석현이 왜 중앙미디어를 소유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니까요. 왜 소유했느냐? 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했고 독재 정권에 부역했고 삼성재벌의 뒷배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의 정치적 기반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털거나 사죄하거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얻은 친일과 독재 부역의 자산은 내려놔야죠. 이건 연좌제 적용이 아니고 당연한 검증입니다. 그런데 홍석현은요. 아버지를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깡통 정치인이 돼버립니다. 중앙 미디어가 없어지는데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대권에 도전한다?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홍석현의 아버지는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홍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역사의 죄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쁜 놈 쪽으로요. 네. 1940년에 고등문과시험 사법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법조계에 투신을 했죠. 그리고 1943년에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누가 봐도 친일 관료였던 거죠. 그래서 홍진기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친일파예요. 홍진기의 진짜 모습은 이승만 정부 때 드러납니다. 1954년에 법무부 차관이 되는데요. 바로 다음 해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은 홍진기를 이승만이 제일 아꼈던 실세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1959년에 경향신문이 여적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다수결 원칙과 공명선거의 정신 뭐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한 칼럼이죠. 예. 이 칼럼 때문에 경향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폐간의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였습니다. 신문 하나를 날려먹은 사람이에요. 그해 7월에 축산 조봉암 선생이 처형이 되시죠. 이 명령에 최후로 서명한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 홍진기입니다. 조봉암 선생의 처형 책임자였어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죠. 효자동에서 이승만 정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게 됐습니다. 이 발포로 무려 100명이 돌아가셨고 부상자만 4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폭도로 몰아서 총질을 한 정부였는데 거기 책임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 발포 최종 명령자가 바로 홍진기입니다. 예. 그래서 1960년 8월에 검찰이 홍진기를 붙잡았고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에 군사법정에서 홍진기는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예. 이걸 이병철이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서 어떤 과정으로 끄집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병철이 홍진기를 너무너무나 아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사돈을 맺고 중앙일보를 맡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 과정을 보면요. 이병철이 일반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던 민중 홍진기를 좋아했겠습니까? 홍진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친일파 판사였으니까 좋아했겠죠. 예. 눈여겨봤겠죠. 이승만 정권에서 실세 법무부 장관이니까 예뻐했겠죠. 그러니까 즉 홍진기가 가문을 일으키고 4.19 혁명 발포 책임자로 민중들에게 총질을 한 악귀인데도 목숨을 건지고 중앙일보 사주가 된 이유는 그가 이승만 부역 시절에 이병철하고 짝짝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짝짝꿍이 오늘날 미디어 재벌 홍석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은 아버지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석현의 정치 진출을 결단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둘째로 이게 이제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언론 미디어라는 건요. 그 미디어의 성과를 개인 하나가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재화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산출한 성과는 엄밀히 말하면 공공의 자산과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신문사가 오늘자 지면을 만들었죠. 그러면 중앙일보가 그 지면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지면을 채운 콘텐츠 중에요. 이게 전부 다 중앙일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사라는 건 취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취재라는 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왜 중앙일보 건데요? 중앙일보가 혹시 난 누구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요. 찾아보고 기사 쓴 건데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장해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왜 중앙일보 거냐고요. 사회 공유 자산이죠. 그걸 중앙일보 네가 엮어서 지면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중앙일보 거고요. 홍석현 거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재를 하고 가공을 한 그 노력만큼은 중앙일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컨텐츠가 중앙일보 거고 그걸 홍석현이 독점해서 지금의 지위를 누리는 건 매우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먼의 경제학 주제가 만족화 행동 원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이먼의 여러 주장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득세를 하는 시대에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거에 그 기본소득을 설명드리면서 알래스카 모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기본소득이라는 건 자연이 주는 천혜의 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유는 누구 거냐는 겁니다. 예. 알래스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석유를 판에서 얻은 소득은 정유회사의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주 정도의 것으로도 보지 않아요. 석유는 지구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석유 시추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무조건 매년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실제로 사드가 성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 전체의 문제이듯.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이먼이 하는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요. 왜 기본소득이 적절하냐고 주장하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바둑에서요. 예. 그러면 알파고가 얻은 그 바둑 지식은 구글 건가요? 아니거든요. 예. 알파고가 취합한 바둑 지식은 지금까지 두어졌던 수십 수백만 판의 바둑 정보의 누적치입니다. 근데 그걸 왜 구글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는 거죠. 이게 사이먼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또 예를 들면 구글이 검색 엔진을 잘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글의 검색 엔진의 기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억 건의 검색 행위를 분석을 한 누적치입니다. 예. 그러면 구글의 로봇 검색 엔진의 성과물은 온전히 구글 소유입니까? 이게 사이먼이 묻는 질문이에요.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그 미국의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 퀴즈쇼의 형태를 빌어서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IBM의 딥블루는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들이 만든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저장을 해서 제퍼디 퀴즈쇼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딥블루의 성과는 IBM 건가요?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에 참여한 전 세계 민중들의 지식의 집합체인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IBM이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시추한 그 회사처럼 시추 장비를 세우고 석유를 뽑는 데 들인 노동만큼은 돈을 가져가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인류의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가가치를 특정 인류 누가 공헌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나눠주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걸 기본소득으로 치환을 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 이게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소득이라는 건 창업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인간의 소득이라는 건 그 소득의 90%가 다른 사람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은 90%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기업자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세율을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왜 제가 허버트 사이먼의 이론을 소개해드리냐면 언론과 미디어라는 매체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취재하고 자료를 모으고 인류의 지식을 축적해서 미디어를 완성하면 그 공로는 100% 미디어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물론 취재하고 가공하고 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겠지만 미디어가 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은 그 잘 가공하고 잘 취재해서 노력을 들인 딱 그만큼입니다. 마치 자기 지면에 실린 모든 것들이 모든 정보가 중앙일보의 것이고 그리고 그 중앙일보를 소유해왔던 홍석현의 것인 양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매우 부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홍석현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홍석현은 지금까지 중앙 미디어가 행해왔던 수많은 권력들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홍석현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90%는 홍석현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만약에 내일도 좀 시간이 되면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요. 허락을 해주시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DJ 정부 시절에요. 예. 총리로 발탁됐던 장대환 씨요. 매일경제신문 사주죠. 예. 이분의 사례와 이 홍석현도 노무현 정부 시절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이야기를 내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홍진기 이야기를 했지만 홍석현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이 언론 미디어 소유자들이 하도 수준이 낮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똘똘해 보이면 이게 좀 심하게 먹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속아요. 왜냐하면 홍석현이나 장대한 정도 되면 쟤들은 잘 다루면 말이 통하는 애들이니까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안타깝게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2번 속아봤어요. 장대한도 그렇고 홍석현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왜 진보 진영에서는 이 미디어의 오너들을 중용해서는 안 되고 왜 저들이 잠시 잠깐 진보인 척을 해도 계급적으로는 도저히 결코 진보의 편에 설 수 없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일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2부에서 들으실 박지원 네. 국민의당 대표 발언을 살펴보면 네. DJ 정부 때도 네. 이 홍석현 씨를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다음 대권 후보로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얼핏 하시던데. 예. 네, 저는 그게 김대중 정부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뭔가 그 조중동이라는 이 보수 3자 십자파를 맞을 때 한 곳이라도 지지 지원을 받는 중요 매체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김시문중이나 방시문중에 비해서 똑똑해 보인 건 사실이었으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한번 그 결과를 가진 이후에 홍석현의 이후의 행태를 보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장대환도 마찬가지예요. 장대환한테도 저도 장대환이 총리 시절에 경제부의 기자여서 매경 기자들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로비했거든요. 좀 봐달라고요. 예. 그런데 멋있게 좀 젊고 잘생긴 오너가 딱 서류 가방 들고 총리 후보자가 돼서 가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한 저 정도면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장대환의 모습을 보면 속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인 척을 할 때 뭐 그게 그럴싸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미 우리 편인 척하고 이쪽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떡검을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렸다가 실패한 자, 총리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 그래서 실패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더니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제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머리가 좋은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똘똘하긴 하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내게 할 정도니 뭐 네. 똑똑한 건 똑똑한 거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러나 속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린나츠라는 우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대하셨던 광고주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알싸한 홍어 문욱창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사 잘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완배 기자님의 또 멘트가 예. 저희한테 힘이 되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주문 받는 그 담당 실장이 있습니다. 예. 목이 다 쉬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어디 전화를 한 대 더 놔야 되나. 지금. 예,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를 뭐 이렇게 방청객으로 한번 초대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두 손 무겁게 해서 한번 홍어 맛있는 걸로 제가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어 파티 한번 해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알싸한 홍어는 사실 뭐 광고를 해서도 그렇지만은 맛이 일단 입증이 되니까 찾는 손님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항상 긴장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하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요즘 참 장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또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니까 참 다행인데 그 홍어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배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뭐 생선과 달리 홍어는 숙성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한여름 30도가 넘어가는 고온이 아니고서는 탈이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겨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스팩 포장까지 이제 뭐 정확하게 해서 온도를 맞춰서 보내드리곤 하는데 드시는 데는 포장상의 뭐 문제는 전혀 없으실 겁니다. 뭐 유통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택배도 저희가 이제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무조건 저기 2길 배송으로 완료하는 걸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주문이 오면 바로 이튿날 배송이 되는 걸로. 네. 아유 그래요. 홍어를 맛있게 먹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홍어를 특별히 맛있게 드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2-3점 정도 드시면 이게 약으로서도 이렇게 웬만한 영양제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 어떤 효과가 나요? 사실 이 홍어는 효과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뭐 기관지나 무슨 염증 치료에 이게 좋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천식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 기관지가 좀 안 좋으시거나 장염, 위염, 이게 염증 치료에는 굉장히 이게 모든 살균력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냥 몇 점씩 그냥 꾸준히 드시면 속에 있는 잡균도 이게 살균을 해주고요. 홍어가. 그래서 속이 가장 편한 음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특제 소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년 전에 장사가 이제 별로 안 되고 한가했습니다. 많이 시간이. 한가해서 이제 저희 거래처들 이제 영업 들어다니잖아요. 홍어 유명한 집들, 뭐 무침이나 그런 잘한 집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눈 너머로 자꾸 여쭤보고 먹어보고 갖고 와서 이제 뭐 요렇게 저렇게 해서 막 이 집 저 집에서 막 접목도 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특별한 큰 무슨 이게 뭐 비법이나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이 초장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일 같은 것도 좀 갈아서 좀 첨가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기존에 무슨 뭐 그냥 식초만 붓고 이렇게 해서 색깔 넣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연 재료 위주로 해가지고 뭐 매실 등등 뭐 배 이런 것들을 갈아서 같이 넣고. 그렇군요. 그 조금만 더 거기에 어떤 약재를 넣어서 그 홍어가 탈모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걸 속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장사 걱정 안 해도 될걸요 앞으로. 주 소비층이 남성이고 또 장년인데 탈모까지 좋다? 그러면 뭐 대박이죠. 그거 정말 좋죠. 그 저번에 TV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3대 정력 음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홍어코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홍어코? 오. 홍어 부위 중에서 제일 많은 톡 쏘는 맛을 그렇군요. 그 뭐 살균 효과도 탁월할 테고요. 홍어 조스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는 뭐 일부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그 암치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치는 사실 뼈가 좀 질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는 거의 이제 찜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자, 알싸한 홍어 주문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1599-6456으로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599-6456으로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욱창 대표님 장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단기국 논평. 검찰 조사에 대비해 500개 이상의 예상 질문을 달달 외우고 계신 구국의 만학도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 동지를 구속하려고 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성 노인 학대를 자행하는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 동지를 범죄자로 엮기 위해 500개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박 동지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대답을 외우지 못해 아이패드를 몰래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았던가. 학창시절부터 공부 문제로 속을 썩이던 박 동지를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동지를 소환조사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꾀하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준비해 박 동지가 끝내 혐의를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 인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여전히 파면을 인정하지 않는 박 동지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권력욕과 사치에 빠져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영부인으로 꼽힌 연희동 빨간바지 이순자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걸?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경향신문 한국언론과 켈리 임팩트라는 유민영 A-케이스 대표의 글입니다. 탄핵 당일 전 세계를 움직인 엄청난 뉴스가 터졌다.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는 영국 BBC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방송 화면에 켈리 교수의 딸이 갑자기 서재문을 열고 춤을 추면서 나타났고 보행기에 탄 아기가 따라 들어왔다. 곧이어 켈리 교수의 아내가 황급히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즐겁고 재미난, 때로는 편견을 논하는 연결 중계차를 탔다. 41초 편집 동영상은 1억 뷰를 넘겼고 4살 난 딸 메리언은 새로운 인터넷의 영웅이 됐다. 세계 언론은 다양하고 유연한 태도로 컨텐츠를 선도하고 영향력을 확보했다. 출입처와 광고주에 갇히고 심지어 모바일에 종속된 한국 언론이 지금 연구해야 할 대상은 규격화된 정보가 우연의 중계차를 타고 움직인 켈리 임팩트다. 아주 작고 재미난 사건과 연결된 전 세계의 콘텐츠 폭발, 전파 구조와 강력한 영향력, 새로운 뉴스의 생산, 뉴스의 소비,
뉴스 유통의 접점과 맥락에 대해, 영화 컨택트는 낯선 타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다룬 SF 영화다. 외계인과 대화의 채널을 여는 언어학자 루이스가 말한다. 게임으로 소통하면 그들은 적, 승리, 패배란 개념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겠죠. 적대적 공생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다양성과 호기심, 진취적 의지를 갖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독창적인 시대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탄핵의 부메랑은 언론을 향할 것이다. 네, 다소 어려운 듯하지만 켈리 임팩트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언론에게 시사하는 바를 일러준 좋은 글이었습니다. 전문을 한번 검색해 보시죠. 경향신문에 실린 한국 언론과 켈리 임팩트라는 유민영 AKS 대표의 글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